자,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1차원을 주로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쉽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2차원, 3차원으로 만약에 그 진동을 확장하게 되면은 1차원처럼 이렇게 예쁘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때 얘기했던 뭐 침대 같은 경우도 3차원적으로 용수철을 배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역학에서도 용수철 2차원에서 용수철을 하게 되면 리사주 곡선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했느냐의 방향성을 굉장히 많이 의존하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용수철을 2차원에 배열해도 막 타원을 그리기도 하고 질점이, 그죠? 리사주 곡선에서 그냥 1차원의 경우는 얘가 라인 선상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이런 길로 나갈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사실상 이 고체 쪽 같은 경우에서 사실 1차원의 경우에 대해서 이론을 세우고 2차원, 3차원 같은 경우에 이론을 만들기가 많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근사 이론 같은 경우를 좀 만들게 된다든가 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다든가. 그러니까 결국은 물리학자가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자연을 묘사할 수 있느냐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론으로 완벽하게 묘사한다는 얘기는 지금 칠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이퀄 해서 답이 탁 나와줘야 되는데, 그죠? 우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적분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미분방정식이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수리물리는 풀리는 것만 갖고 지금 연수 문제 푸는 거예요, 진짜. 근데 실제 자연을 묘사를 하면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수업을 갖다가 전부 다 전산화 시켜가지고 파이썬 갖고 돌려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코딩 잘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인 수업을 위해서 풀리는 모델들을 갖다가 하고, 이 풀리는 모델에서 힌트를 얻어서 혹시 2차원이나 3차원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근사를 갖다가 머리 떠올리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안 풀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은 고체 바이브레이션의 이거를 갖다가 진동을 갖다가 용수철 모델로 가정을 했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근사 법칙이에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용수철에 매달린 추에 이것이 늘어난 변이를 만약에 델타 X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물체가 받는 힘은 마이너스의 어떤 K배의 델타 X다. 이건 근사식이에요, 사실은. 그럼 왜 이런 근사식을 쓰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수철 문제를 갖다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선생님들이 출제할 때는 반드시 또 괄호 열고 용수철은 후크의 법칙을 만족한다고 가정하자, 이런 괄호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일반 물리, 대학 물리 책 중에서 잘 쓴 책들은 괄호 열고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면은 용수철, 영어로 된 책들은 용수철 대신에 후크로 용수철, 그러니까 후크 법칙을 만족하는 용수철,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실제 자연의 진동은 용수철을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한 것들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케이스가 되지, 용수철이 이렇게 꼬불탕 꽈배기처럼 되어 있는 것만 용수철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양 구조상. 그러니까 진동이 저렇게 선형 진동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게 되냐면은 사실은 어떤 델타 X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델타 X의 3승항을 비례하는. 근데 이걸 집어넣고 나면 안 풀려요. 수학이 없어요. 수학이 없으니까 수학이 있는 데까지만으로 근사를 시켜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죠. 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실제 자연에서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이런 건 뭐냐? 이런 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계공학과의 3대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진동이에요. 바로 비선형 진동이 있죠. 그러니까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 기계를 돌리다 보면은 뭐 선반 같은 경우나 잘 알다시피 무슨 공사를 옆집에서 공사를 하면은 난리가 아니죠. 아파트가 거의 있을 수가 없을 정도죠. 통울림도 생기죠. 건물 전체가 움직이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진동. 만약에 아파트 13층에서 드럼을 친다. 드럼 소리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
드럼 대구를 치면서 생기게 되는 바닥의 진동이 아파트를 아래층만 진동시키는 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를 진동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혹시나 드럼 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패드 깔고 이래가지고 진동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드럼 소리 같은 경우는 워낙 저주파라 진동수가 낮아서 벽을 뚫고 잘 나가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옆집으로 제일 잘 안 나가는 소리가 사실은 앰프 기타의 연주 소리가 사실 잘 안 들려요. 왜냐면 주파수가 굉장히 짧아서 고음이다 보니까 깡깡깡깡. 물론 이제 그것도 소리를 크게 하면은 문제가 다르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투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문제보다는 파장하고 많이 관련이 돼요. 파장이 큰 파가 잘 넘어가죠. 일반적으로 파장이 짧은 파가 반사가 심한 그런 케이스가 된다. 그래서 잘 안 나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베이스 같이 파장이 낮은 파를 연습을 한다, 앰프 켜놓고 연습한다. 옆집에서 잘 들리지는 않는데 막 귀가 아프고 얼얼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 실제로 보면은. 자,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다 집어넣고 수학기나 뭐 파이썬을 돌려서 연구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기계공학과의 대학원 과정이죠. 그러니까 결국 기계공학과에서도 정역학, 동역학, 역학을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게 기계공학과죠. 역학공학과인데 수업은 다 여기까지만 해요. 4학년 때까지는. 그러다가 난 진동 전공할 거야, 비선형 진동 전공할 거야 하면 이런 쪽을 갖고 컴퓨터로 도전할 거야. 물리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자, 어찌됐든 이런 안 풀리는 것까지 넣어서, 이 안 풀리는 것을 넣어서 성공시키면은 완전히 성공이죠. 이게 이제 안 풀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md 제곱 x의 dt 제곱의 마이너스의 kx 하면은 풀려요. 역학에서 여러분들 배웠지만, 그죠? 근데 여기다가 뮤의 x 제곱 넣고 안 풀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풀리니까 뭘로 푸느냐? 결국 C 언어나 아니면 파이썬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죠? 결국은. 근데 그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 때에는 문제점이라는 건 아니고 모든 값들이 다 수치화된 값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수철 상수가 됐든 질량이 됐든, 그죠? 그리고 컴퓨터로 푼 것이 결국 어떤 M과 K 사이의 관계를 주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론 물리와 실험 물리의 사이에 전산 물리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도움 역할을 해주죠, 사실은. 코딩 잘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안 배운다라는 얘기. 그래서 결국 이런 진동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된다. 사실 양자라는 개념을 쓰기 전까지는 포논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빛도 마찬가지로 양자라는 개념을 쓰지 않으면은 포톤이란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우리가 포톤이니 포논이니 하는 것은 양자역학을 사용해서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을 했을 때만 쓸 수 있는 용어들이에요. 그럼 빛을 양자를 안 쓰고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냥 빛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 적어도 빛이라는 것을 광자들이 막 여러 개 쏟아져 오고 있다. 광자가 몇 개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벌써 양자라는 얘기,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양자라는 얘기. 결국 그러니까 이러한 그 레티스의 각 격자점을 이루게 되는 어떤 이런 이온들, 그렇죠? 전자는 여기에서 이제 무시되는 거죠. 너무 가벼워가지고. 이제 전자가 주인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고체의 비열이 끝난 다음에 고체의 전기적인 성질. 전기적인 성질은 역시 쌩쌩하게 잘 움직이는 전자가 제일 좋겠죠. 그죠? 핵들은 움직이질 않으니까 뭐 전류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까 이런 핵들 사이를 삐집고 돌아다니는 가벼운 전기를 띤 놈이 막 돌아다니면서 많이 부딪히면은 저항이 큰 거고, 안 부딪히고 쎄쎄쎄 가면은 저항이 작은 거고. 그러니까 고체의 전기적인 특성을 갖다가 조사를 할 때는 전자가 주인공이에요. 하지만 고체의 열적인 특성을 조사할 때는 바로 레티스 이온이, 그죠? 전자를 뺀 나머지, 즉 핵 부분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원에서 뭘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일단은 그 호모지니어스한 솔리드를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단일 물질로 이루어진, 주로 이 고체 물리가 잘 맞는 게 주로
금속 같은 데서 상당히 금속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단결점 같은 데서 잘 맞아요. 이게 막 섞이게 되면은 유리처럼 Si하고 O2가 공유결합을 이루게 되면은 화합물이 되면은 잘 안 맞아 떨어져요. 사실상.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레티스 이온들이 다 같은 놈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실리콘 결정을 생각하면 실리콘, 그죠? 그럼 실리콘의 질량은 다 똑같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질량이 M인 친구들이 이렇게 용수철에 매달려서 움직이는 이러한 모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 확실하게 풀리는 게 1차원 모델이고 또 여러분들의 수학 수준, 그러니까 2학년이라는 학년으로 봤을 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도 1차원밖에 설명을 못 해줘요, 사실은. 그래서 1차원 진동 모델을 갖다 생각을 하는. 자,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얘네들이 뭘 갖고 있냐면은 이 평형대, 즉 연력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평형은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예요. 지난번에 본딩 화학결합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평형 때 얘네들이 일정 거리만큼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를 생각하는. 이러한 주기성이 평형이 깨지면서 즉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바이브레이트 진동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진동을 하면서 주기성이 깨진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평형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면은 그 다음도 A고 그 다음도 A가 되는데 평형이 깨지면은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이 질점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처리를 할 때에 우리가 얘를 만약에 n번째 질점이라고 합시다. n번째.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친구를 우리는 당연히 n 플러스 1번째라고 해야 되겠죠. 그 앞에 있는 친구는 n-1번째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랬을 때 n번째 질점에 자, 우리가 좌표를 정한다는 건 내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그 체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놈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린 체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1차원 체인이 쭉 있다 그랬다 어딘가 원점을 정하겠죠. 그죠? 자기가 이런 체인이 있을 때 가운데를 원점으로 잡을 수도 있고 한쪽 끝을 잡을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딘가에 원점을 잡아서 얘의 위치를 나타내 보니까 xn이라는 위치였다. 근데 그것이 평형대, 평형은 영어로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쓰니까 여기를 EQ라고 표시를 좀 해줘 봅시다.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는 xn 더하기 1에 역시 평형대의 위치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0번째 위치를 갖다가 즉 x0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xn 더하기 1의 EQ에서 평형대 여기에서 xn의 EQ라고 하는 친구를 뺀 것은 항상 다 n이랑 상관없이 a라고 하는 일정한 스페이싱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평형대니까.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바로 등차 수열의 정의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초기항이라는 게 있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x 제로번째라고 하는 개념을 자, 이게 이제 인피니트 체인이니까 이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끝없이 나가게 되니까 여기를 만약에 제로번째로 끊게 되면은 그 다음 질점은 x1 1번째가 되고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놈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번째가 되죠. 그래서 x-1이라는 곳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EQ라고 써야 되겠죠. EQ. 이렇게.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정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0을 포함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런데 x0를 0이라고 두게 되면은 결국 이러한 형태의 recurrence relation 점화식이죠. 이러한 점화식을 쉽게 풀리게 되겠죠. 그래서 xn의 EQ라는 친구는 바로 뭐가 된다? NA가 되겠죠. 얘는 n 더하기 1의 a가 되고 얘는 NA가 되는 이러한 구조가 돼요. 즉 얘는 a를 n번 더한 그런 위치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되죠? a를 n 더하기 한 번 더한 위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자, 우리가 고체의 진동을, 고체의 격자점들의 진동을 후코의 법칙을 만족하는 진동으로 가정을 하고 지금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에서 역학에서 이미 공부한 것처럼 후크의 법칙을 가정했을 때, 즉 늘어난 길이를 델타 x라고 했을 때 이게 이러한 형태에 우리는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후크 힘, 즉 탄성력을 받게 되죠. 역학에서, 그죠? 근데 우리가 물리에서 힘보다는 주로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에, 요 K 쓰지 말고 우리 C라고 씁시다. 나중에 파수 벡터 스몰 k가 나오니까. 그래서 2분의 C의 델타 X의 스퀘어라고 하는 이러한 탄성 에너지를 갖게 되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러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이놈의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이놈의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이놈의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쭉쭉쭉 다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뭘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V의 총 포텐셜 에너지, 저러한 시스템에 질점이 한 개보다 많은 경우를 우리는 개라고 얘기해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질점이 한 개만 있을 때는 그냥 입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V 토탈 같은 경우는 모든 n에 대해서 다 n이 받는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줘야 돼. 자, 근데 n번째 질점은 얘가 늘어난 길이와, 자,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늘어났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가 변이가 됐어. n번째 질점이 변이가 돼서 위치가 뭘로 바뀌었냐면은, 즉 평형이 깨지면서 xn으로 바뀌고, 오케이? 근데 얘도 예를 들어서 물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냥 이쪽으로 간 경우 얘도 위치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xn 더하기 1로 갔다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실제로 n번째 입자가 늘어난 길이는 뭐가 돼버리게 되냐면은, n번째 입자가 늘어난 길이는 델타의 xn, n 플러스 1번째가 늘어난 길이에서 n번째 길이가 늘어난 길이를 빼준 이러한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2분의 c를 넣어주고 델타의 x의 n 더하기 1에서 빼기 델타의 x의 l의 제곱, 이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은 총 포텐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형태를 보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xn 더하기 1에서 빼기 xn 더하기 1의 EQ를 빼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돼요? xn에서 빼기 xn의 EQ를 빼준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평형대 위치 좌표를. 자, 이 식을 살펴보면은 xn 더하기 1 빼기 xn 빼기 가로 열고 xn 더하기 1의 EQ하고 빼기 xn의 EQ,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xn 더하기 1 빼기 xl에다가 빼기, 이것은 아까 등차 수열에 의해서 a라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실제로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3이라는 좌표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라는 좌표였다라고 합시다. 평형대, 오케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더 왔어. 어디로 왔냐면은 3.2로 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 질점은 4에 있다가 4.5로 움직였어요. 그죠? 그러면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얼마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수철이 옛날에는 그림 그리기가 좋고, 옛날에는 이 길이였어요. 그죠?
즉 1이라는 길이었죠. 이게 바로 A죠. 그죠? 1이라는 길이었는데 용수철이 이제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죠? 그럼 파란색의 용수철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4.5에서 3.2라는 이 좌표를 빼준 것만으로는 곤란하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1.3이 나오는데 그럼 용수철이 1.3만큼 늘어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용수철의 원길이가 있었죠. 1이라는. 그래서 얘를 빼준, 즉 얘를 빼준, 즉 0.3만큼 늘어난 거죠. 즉 오른쪽 놈이 0.3, 오른쪽 놈이 0.5를 땡겼고, 그죠? 갖고 얘가 0.2만큼 갔으니까 실제로 늘어난 길이는 0.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늘어난 길이의 제곱을 2분의 C에다 곱해야 그 탄성 에너지가 나오니까 이들을 다 모으면은 요 용수철에 대한 거, 그 다음 용수철에 대한 거, 그 다음 용수철에 대한 거, 앞에 있는 용수철에 대한 거, 모든 용수철에 대한 탄성 에너지를 다 더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4학년 올라가서 고치물리 배울 때도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V 토탈이라고 하는 친구를 구했는데 그렇다면은 n번째 질점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구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역학완이라는 것을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n번째 질점에 작용하는 힘 이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하고 라운드의 델타 x n번째 질점에 대한 변이 그죠? 그 놈을 포텐셜 에너지로 미분을 해주는 이러한 형태로서 주어진다는 것을 자, 이것은 바로 탄성력이 보존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존력의 성질, 그죠?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해서, 변위로 미분해서 마이너스 사인을 붙인다. 여러분들이 역학 1에서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라운드하고 라운드 델타 xn인데 이 V 토탈이 항이 너무너무 많아. 지금 이게 모든 n에 대해서 n은 정수죠, 그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체에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근사는 뭐냐면은 너무너무 많다, 원자핵이. 한 고체를 이루는 원자핵이 너무너무 많다. 얘네들을 1차원에다 일렬로 배열시키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아무 데나 원점을 잡아도 결국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는 방법을 써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수업했었던 통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용기 속에 이상기체가 있다. 1몰만 모아도, 그죠?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개수는 사실은 6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너무너무 크니까 무한대로 놓고 스터링 근사 같은 걸 썼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근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진도가 앞으로 하나도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어떤 근사들을 사용해서 이론을 만드는가를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배우면 되는 거고 그럼 V 토탈 속에서 보니까 XN이 있는 데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요런 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2분의 C에 델타 XN 더하기 1 빼기 델타 XN의 스퀘어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요 놈의 바로 앞에 항 요것의 바로 앞에 항은 바로 뭐가 되냐면 그죠? 그러니까 델타의 xn 마이너스 델타 xn 마이너스 1의 스퀘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xn이라는 친구가 두 번씩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잘 이해 안 가는 사람은 숫자를 넣어서 나열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또 델타 x 이 편미분은 요 놈이 있는 놈만 미분되는 거니까 없는 놈은 신경 쓰면 필요가 없죠. 어디에 또 있냐면은 델타 요거보다 앞에 있는 항 사실 얘를 먼저 써야 되는데 xn 마이너스 델타 x n 마이너스 1의 스퀘어 브라브라브라 이러한 형태로 써줄 수가 있다. 자, 이것은 마이너스 라운드하고 라운드 델타의 xn 이런 형태로 되지게 될 거고 이것은 이제 미분이 되니까 2분의 c하고 2배의 델타 xn 더하기 1 빼기 델타 xn 자, 델타 xn으로 미분하니까 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달라붙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2하고 2하고는 캔슬 되게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c하고 얘를 델타 xn으로 미분하게 되니까
2배의 델타 xn 마이너스 델타의 xn 마이너스 1 될 거고, 안에 들어있는 것이 델타 xn 개수가 1이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1 이러한 형태로 쓰여지겠다. 그래서 얘와 얘는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이 모델에서 n번째 질점이 받게 되는 힘 Fn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이건 지금 미분한 거죠. 우선 C가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의 xn 더하기 2배 델타 xn 플러스 델타의 x의 n-1 이러한 형태로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n번째 질점이 이러한 힘을 받으니까 n번째 질점이 만족해야 되는 뉴턴 법칙은, 그죠? 자, 지금 일반항만 갖고 따지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n번째 질점이 받게 되는 뉴턴 방정식은 질량 m에다가, 그죠? 질점의 질량 m에다가 변이의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 그죠? 변이에 대한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 가속도가 되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뭐랑 같아야 되냐면 힘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n번째니까 델타 x. 이것은 결국 그 옆에 있는 변이, 그 다음에 n번째 변이,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변이, 이런 거랑 이러한 형태의 결국 뉴턴 방정식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이 델타 xn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x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에 대해서 진동하는, 그죠? 시간에 따라서 진동을 하겠죠. 그죠? 계속. 왜? 이게 당겨지면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평행점을 중심으로 해서 되돌아가려고 노력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함께 타이밍이 맞아서 이렇게 늘어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땐 타이밍이 저거에서 둘 다 평행치울 경우들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1차원이라도 시뮬레이션을 시켜보면 굉장히 복잡한 진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각 격자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된 진동은 여러분들이 아마 위키피디아에 폰온을 찾으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진동에 대한 그림이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매스매티카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진동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파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진동하는 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exponential 마이너스 i kx 마이너스 k 플러스 i 오메가 t 이런 꼴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다 진폭을 곱해서 이런 형태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죠? 따라서 여기에서 델타 xn에 대한 솔루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해요. 어떤 솔루션으로 가정을 하냐면 저런 형태의 솔루션으로. 그래서 a라는 진폭에다가 그다음에 exponential i의 오메가 t 마이너스 i의 k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xn의 eq 그래서 n번째 평행점주의에 대해서 자, 이러한 형태로 만약에 가정을 해주면은 이것은 AB의 exponential I 오메가 t 마이너스 I k의 NA 이런 식의 해를 가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놔두게 되면은 이 진동 n번째 이 변이는 뭐가 되냐면 시간에 대해서 주기적인 그런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주기적이라는 얘기는 t 더하기 주기 t만큼 바꿔도 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죠? 그 얘기는 뭐가 돼요? 결국 오메가에다가 라지 t를 곱한 게 2파이가 돼줘야 된다는.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오메가라고 하는 친구는 2파이를 t로 나눠준 값. 즉, 주기분의 2파이. 우리가 이 파이하고 주기분의 1을 일반적으로 진동수 F라고 얘기를 하고, 진동수, 요것은 이 파이라고 하는 레디안,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각진동수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각진동수는 그냥 진동수의 2파이바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했을 거고. 자,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을 갖다가 시간 미분이 다 사라졌다. d제곱 dt의 스퀘어. 자, 그래서 좌변을 계산을 해보니까 좌변은 이 익스포넨셜 솔루션의 이러한 가정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 파동의 모습이 안 허물어진다는 거죠. 미분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델타 xn을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을 때 t로 2번 미분을 해주게 되니까 t로 한 번 미분할 때마다 i 오메가가 한 번씩 내려와. 그죠? 그러니까 i 오메가가 2번 내려오죠. 그죠? 2번 미분하니까. 그럼 i 오메가 곱하기 i 오메가가 2번 내려온다는 얘기가. 2번 내려오고 얘가 그대로 있어요. 델타 xn이라는 친구가 그대로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결국은 이건 델타 xn이구나.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m 붙여주고, 그래서 여기 m 붙여주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소위 얘기하는 용수철 상수 c가 있을 거고, 자, 우리가 델타 xn 더하기 1을 봅시다. 델타의 x의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친구는 해의 모습을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에 a배의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t 마이너스 i k의 n 더하기 1의 a 이렇게 바뀌죠. 그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은 a배의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하고 마이너스 ikna 마이너스 ika 그죠? 이렇게 프로젝트 써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수법칙으로부터 exponential 마이너스 ika가 튀어나오고, 그죠? 요 exponential 마이너스 ika를 뽑아내고 나면 나머지는 원래 거랑 동일하잖아, 그죠? 즉 델타 xn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델타의 x의 n-1은 뭐가 되겠어요? 익스포넨셜의 ika의 델타 xn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 c배에다가 델타 xn 더하기 1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a의 델타 xn 빼기 2배의 델타 xn 플러스 여기서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exponential ika의 델타 xn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을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모든 놈들이 다 델타 xn에 비례했으니까 우리는 오메가와 k 사이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진동에 있어서, 파동이나 진동에 있어서 오메가와 k 사이의 관계, 즉 오메가는 여러분들 잘 알죠. 각 진동수와 k라고 하는 파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분산 관계라고 불러요. 오메가와 k 사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상 그러니까 오메가를 어떤 k의 함수로 나타냈을 때 이 모습이 뭐가 되느냐? 이것을 영어로 dispersion relation 또는 분산 관계라고 부르는. 즉 다시 말해서 결국 이러한 그 lattice vibration에 대해서 우리는 분산 관계를 얻을 수 있다. 자, 이미의 n번째 위치를 생각을 했는데 해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더니 결국 다 모든 그 뉴턴 방정식의 모든 항들이 다 델타 xn에서 n에 비례하더라. 따라서 델타 xn, 델타 xn, 델타 xn, 델타 xn이 캔슬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좌변과 우변. 자,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결국 우리는 오메가와 k만 남는 이란. 그러면 m의 오메가의 스퀘어 이꼴 c하고
exponential 플러스부터 씁시다. IKA exponential 마이너스 IKA 매기 2라고 하는 이러한 오메가와 K 사이의 관계식을 얻게 됐죠. 즉 다시 말해서 오메가와 K 사이의 분산 관계식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론 사실은 여러분들이 역학이라는 아주 옛날에는 물리과 과목이 더 많았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물리과들이 해야 될 과목들이 이론적인 과목들이 많았었죠. 뭐 심지어는 음향학도 있었고 소리에 대한 그런 과목들도 있었고 유체역학이라는 과목도 옛날에는 물리학과에 있었어요. 물론 선택 과목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듣는 또 하나는 파동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파동의 진동과 파동에 대해서만 배우는 게 그래서 한 2학년 정도쯤에 배우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런 과목들이 이제 다 사라졌죠. 너무 옛날 과목들을 다 그대로 놔두고 나면은 새로운 과목을 추가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이제 물리과에서는 사라진 과목이 됐고 오히려 공대로 넘어간 진동학 같은 경우 기계공학과에서 그 다음에 유체역학 같은 경우는 이 다리가 안 무너져야 되니까 교량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안 무너져야 되니까 토목공학과라든가 아니면 보일러가 통을 팍 지나가는데 장애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유체역학은 어디에서 쓰느냐? 바로 화공과, 그죠? 공정을 다루는 화공과. 실제로도 유체역학은 의학에서도 많이 쓰이죠. 다시 말해서 피가 싹싹 잘 흘러야지만 되는데 이게 벽에 혈관벽에 얼마나 많은 트랜스 지방이 지금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혈액이 흐르는 게 이 방해를 받는다라는 게. 그래서 압력과 혈류의 상황.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애는 트랜스 지방이 없어. 그러니까 깨끗한 관이야, 혈관이. 깨끗한 관이다 보니까 프레셔를 약하게만 줘도 얘가 샬샬샬샬 잘 흘러나간다는 거지. 나이가 먹고 그런데다가 1, 20년을 계속 햄버거만 먹었다. 그러면은 혈관벽에 이 찌꺼기가 트랜스들이 엄청 붙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너무 심해지게 되면은 바로 베르누리 효과에 의해 가지고 혈관이 너무 구멍이 실제 지나가야 되는 구멍이 갑자기 넓었다가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벽에 가해진 압력이 커지지. 벽에 가해지는 혈관벽에 가해진 압력이 커지는데 혈관도 또 뭐가 돼버렸냐면 한 70, 80 살다 보면 이게 흐물흐물해져 있어요. 갓 태어난 애기보다. 헐었다는 얘기죠. 헐어서 쉽게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큰 압력을 받게 되니까 혈관벽 밖으로 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일단 피는 혈관 속에 있어야지 이게 나오는 순간 무조건 다 위험한 거예요. 반드시 피라는 친구는 혈관 속을 흘러야 돼. 동백과전물. 이게 만약에 혈관을 뚫고 나와서 딴 쪽으로 흐르는 순간 다 위험한 그런 증상이 되는 거죠. 물론 모세혈관 말고. 그래서 그런 쪽들에서도 유체역학 같은 경우를 쓰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진동론 같은 경우에서 쓸 거고 어쩌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런 커플도 결합 진동자라고 해서 아마 역학이 아마 여기까지 진도를 안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역학 말미에 여러분들 역학 2에 지금 마리온 책으로 하고 있다 그런다면은 아마 특성들은 들어가기 전에 결합 진동자라고 그래가지고 마리온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진도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관계식을 보니까 조금만 정리해서 써봅시다. 그래서 얘는 m 오메가 스퀘어는 마이너스 이쪽으로 이항시키면은 c가 될 거고 뭐가 되나? 둘 마이너스 가로 열고 exponential ika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ika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봅시다. K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수예요. 그죠? 오메가는 각진동수예요. 진동에 대한, 파동에 대한. 그런데 우리는 exponential I 네모라고 하는 친구가 코사인 네모 더하기 I 사인 네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리물리에서 배웠을 거고 exponential 마이너스 I 네모가 코사인 네모 마이너스 I의 사인 네모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이 둘을 갖다가 더해주면 바로 이 항과 이 항이 캔슬레이션이 일어나서 2배의 코사인 네모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느냐? 2배의
코사인 K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M 오메가 스퀘어는 C하고 여기 E가 공통으로 나가게 되겠네요. 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KA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삼각함수의 성질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2배의 그러니까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런 형태가 근데 뭘로 나와요?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그러니까 아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KA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둘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죠? 둘로 나눠주면은 이것은 사인 제곱 2분의 KA가 된다라는 거 배웠죠, 그죠? 플러스로 바꾸면은 코사인 제곱이 될 거고, 그죠? 따라서 만약에 얘를 바꿔 써주면은 2배의 용수철 상수하고 나와 있는 사인의 제곱에 2분의 KA 자, 이런 형태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모델을 만들어서 최종 결과를 만들 때는 정리해서 가장 예쁜 형태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기도 좋고, 모양이.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내비두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랑 미적분학을 물리과생들은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내년 입학생들부터는 안 하고 와. 그렇지. 얼마 안 남았네. 내년 입학생부터 여러분들의 후배는 아마 틀림없이 미적분을 선택 안 하고, 기하 벡터도 선택 안 하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입학해. E라는 친구를 본 적이 없는 애들이고, LN이라는 것을, 이거 누가 잘못 썼나? 본 적이 없는 애들이 내년에 입학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요번 3월에. 입시제도가 달라져가지고.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결국, 둘 빠졌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n분의 4배의 C하고, 사인 제곱 2분의 KA라는 관계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메가라고 하는 친구, 이 친구는 2배의 루트 n분의 C, 즉, 분산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즉, 오메가와 K 사이의 관계식. 이 분산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3학년 올라가서 양자역학을 배워도 결국 파동을 다룰 때, 물질파를 다룰 때 분산 관계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제곱이니까 사인 2분의 KA의 절대값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분산 관계식이 나오면은 우리는 분산 관계, 결국 뭐를 그릴 수 있게 되냐면은 K에 대한 오메가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K에 대한 이러한 함수 관계가. 자, 그랬을 때 이 함수가 이러한 분산 관계식이 K에 대해서 어떤 주기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K에 대해서 어떤 주기를 갖고 있느냐. 자,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누구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K의 함수로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친구에다가 어떤 네모의 K 이라는 형태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사인 네모 K의 주기는 뭐죠? 사인 네모 K의 주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X를 K로 생각하면 돼. 그죠? 그러니까 사인 1X의 주기는 2파이. 그죠? 사인 2X의 주기는 파이. 그죠? 사인 3X의 주기는 3분의 2파이. 그죠? 그러면은 사인 네모 X의 주기는 네모분의 2파이. 이렇게. 그죠? 그런데 그러면 얘의 주기는 K를 X축으로 봤을 때 얘의 주기는 바로 네모분의 2파이 이라는 형태.
저쪽에 절대값이 있는 부분만 따지는 거예요. 앞에 비례상수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 그럼 네모가 뭐에 해당하냐면 바로 요 2분의 a 스페이싱을 2로 나눠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냐면 2분의 a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a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인 네모 k의 주기는 지금 네모분의 2파이예요. 네모 자리에다 2분의 a를 집어넣으니까 a분의 4파이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저 분산관계식의 k에 대한 주기가 a분의 4파이냐?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절대값이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sin x라는 친구가 2파이 주기를 갖게 되는 것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 플러스인 곳과 마이너스인 곳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sin x에다가 절대값을 시켜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될 부분이 도로 올라와요. 그죠? 아래쪽이 위로 젖혀지죠. 여기가 파이가 되죠. 따라서 주기가 얘의 주기는 sin x의 주기의 절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절대값이 돼. 오케이? 왜? 아래쪽이 위로 올리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회로나 전자공학 같은 경우를 할 때 속칭 얘기하는 정류를 시켜보면은 주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류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플러스 쪽에 있으면은 건전지를 이렇게 끼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오르면 건전지를 이렇게 끼운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지를 이렇게 끼웠다, 이렇게 끼웠다, 이렇게 끼웠다, 이렇게 끼웠다 하는 것을 그 반복을 매우 빠르게 반복을 하는 것이 교류 전류죠. 그죠? 교류 전압이고 그 교류 전압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교류 전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뭐지? 장난감 자동차 만들어 가지고 차 건전지 끼워 가지고 전진시키는 차들을 보게 되면은 그죠? 그 건전지 박스를 갖다가 거꾸로 연결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때 전진이 후진이 되고, 그죠? 후진이 전진이 될 뿐이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틀 때는 전진 후진이 없잖아요. 그냥 저 주변으로 전기만 흐르면 전기의 열작용에 의해서 빛이 되는 거죠. 그죠? 조명이 되는 거죠. 방향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 따라서 교류로 그냥 가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조명공학, 조명을 킬 때에는 소위 얘기하는 정류작용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지금 여기 아이패드들도 많고 휴대전화도 많고 이제 노트북들도 있고 이런 건 다 직류를 원해요. 직류를 원하기 때문에 직류인 상태에서 소스가 공급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많이 적어있지만 충전대 보면은 아주 옛날에는 노트북 충전기 같은 경우 잭에다 꽂으면 가운데 직육면체로 굉장히 무겁고 단단한 게 있어요. 줄과 줄 사이에. 그게 바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교류로는 안 통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를 때 정류를 시켜줄 때도 이런 그래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파장이 반파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럼 사인 네모 k의 주기는 네모분의 2파이지만 지금 이 설명으로부터 우리가 사인의 네모 k의 절대값의 주기는 뭐가 돼요? 그놈의 절반으로 줄어든 네모분의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a분의 2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주기가 a분의 2파이일 때 원점을 포함해서 좌우 대칭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편리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한 토막, 제일 최소 주기를 생각하면은 원점을 포함하면서 a분의 2파이 주기가 나오도록 K축상에서 잡으면 여기가 바로 a분의 파이가 될 거고, 오케이?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파이 이러한 형태로서 주어지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분산 간격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마이너스 a분의 파이부터 a분의 파이까지는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죠. 바로 역극자에서 얘기했었던 퍼스트 브릴리언 존이라는 얘기. 이것이 바로 여기가 퍼스트 브릴리언 존, 즉 역격자에서의, 즉 K 스페이스에서의 최소 토막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퍼스트가 있으니까 세컨 존은 어떻게 되냐? 세컨 존은 얘를 주기적으로 그려주면 된다. 그럼 세컨 존으로 만약에 펼치면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주기적으로 해주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펼쳐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기성이 있는 이러한 친구들을 다룰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한 주기만 갖고 묘사를 하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도 다 커버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체물 위해서는 퍼스트 브릴리언 존, 즉 만약에 파수 공간에서 고체물리를 하게 되면은 퍼스트 브릴리언 존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퍼스트 브릴리언 존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균일한 평형대의 균일한 격자들의 간격 A랑 관련되는 거죠. A 역수로, 그죠? 그 실제로 보면은 이 A를 갖다가, 그러니까 A를 굉장히 한쪽을 A를 굉장히 작게 잡으면은, 그러니까 격자의 사이즈 A를 굉장히 작게 잡아줘. 그러면 뭐가 돼? 얘 여기 K 스페이스에서는 A가 작아지니까 멀어지죠. 퍼스트 브릴리언 존이 커지죠. 이것이 아주 간단한 불확정성 원리죠. K는 바로 운동량에 비례하고, 그죠? A는 위치의 오차, 뭐 이런 거랑 관련돼서.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지금 아직은 우리는 불확정성 원리가 아니라 그냥 그 양자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 고체 결정의 주기적인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오메가와 K 사이의 관계, 그것이 바로 이러한 그래프로 나오고, 그것을 퍼스트 브릴리언 존에서의 그래프가 그대로 반복돼서 나타나고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가지게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은 C나 이런 것들은 뭐랑 관련되느냐? 이제 물질하고 관련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예를 들어서 바이브레이션을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이 잘 일어나는 물질이냐? 아니면은 엔간에서는 그러니까 잘 안 일어나는 물질이냐? 즉 탄성이 잘 일어나느냐, 탄성이 없느냐 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는 탄성이 별로 없죠. 탄성이 별로 없어요. 탄성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 치는 순간에 얘는 평행 위치로부터 달라졌어요. 너무 작은 거리 달라져서 지금 못 느끼는 거지, 그죠? 탄성이 별로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침대나 트램펄린 같은 경우 툭 치면 쑥 들어가죠, 그죠? 그런 경우 이제 그러다가 딱 놓으면 제자리로 오죠. 그러면 이제 탄성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물질도 어떤 거는 같은 에너지를 공급해도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놈이 있고, 어떤 친구는 그 에너지를 적게, 같은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난 움직이기 싫어.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랑 관련되냐면, 같은 에너지를 공급을 했을 때에 얼마나 온도 올리기가 쉬운 물질이냐, 온도 올리기가 어려운 물질이냐를 나타내는 바로 고체의 비열하고 관련되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비열이 크다. 즉, 다시 말해서, 나를 1도 변화시키려면은 좀 에너지를 훨씬 더 큰 걸, 더 큰 힘을 줘야 될 거야. 이런 거 쭈그러뜨리려면 더 큰 힘이 햄머러 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비열이 크다라는 얘기고, 난 네가 살살만 눌러줘도 나는, 금방 1도 올라가게 할 수 있어. 비열이 작은 물질이라는 얘기. 쇠처럼 비열이 작은 물질, 아니면 물처럼 비열이 큰 물질, 이런 것들들. 물은 고체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질 때에 그것이 뭐랑 관련되느냐? 용수철 상수하고. 지금 여기서는 모델이기 때문에 용수철이, 가상의 용수철이 있다라고 해서 용수철 상수를 쓴 거지, 실체는 용수철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물질들하고 관련되면서 얘네들을 갖다가 셋업 시키게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